자, 사정 정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사정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겠다 거듭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요새 신문에 보면은 감사원이 한국투자공사 KIC의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거물들 이름이 많네요. 박기춘 의원은 뭐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받은 게 드러나니까 급전을 빌려가지고 다시 뭐 돌려주려고 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희상 의원의 그 천암 네. 요 8억 원을 문희상 의원이 꿨는데 요거를 좀 대납해서, 그러니까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이 갖도록 했다. 이 문제는 좀 수면 아래로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거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진 쪽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이 자신의 동창인 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게 네. 부탁을 해서 천암의 취직을 부탁했다. 네. 그래서 조양호 회장과 관계 있는 또 학교 동창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창고 회사에 네. 임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월급을 몇 년 동안 받았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일을 안 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네. 이 기업인에게 자신의 처남에게 갚아야 될 돈을 취직을 시킨 것처럼 해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해서 네. hun납해서 8억 원. 대리 변제시킨 네.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는 뭐 거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자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친북의 카르텔을 강요했다는 소문도 흘러다니고 그게 있습니다.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네.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왜 그게 네. 사건이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합니까? 일을 안 하고 월급을 갖다가 한 뭐 7년 이상 해서 네. 수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부탁을 해서 정치인의 부탁을 듣고 기업주가 자신의 뭐 자회사나 하청회사나 네. 관련 있는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갖다가 받게, 사실상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았으면 네. 그 부분은 아무튼 문희상 의원이 그 천암한테 8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네. 자기가 아는 동창인 네. 기업인에게 예. 유력 재벌이죠. 그렇죠. 네가 좀 갚아주라.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갚으면 나중에 덜통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관련 회사 네. 사람한테 네 회사에 취직시켜서 좀 주라.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아니 수사 내용 이 아닙니까?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네. 터졌죠. 근데 왜 아직까지 잠잠하죠? 다른 문제 같으면은 뭐 언론들이나 기타 정치권이 온갖 말이죠, 이 추측에 뭐 추리에 온갖 사람 다 만나고 이 공론화를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 제가 여권 내부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척결을 방해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게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의 지금 이 내각제라든지 개헌을 추진하는 네. 세력, 또 친이 비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와서 공천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력들,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친이계, 즉 네. 이명박 대통령을 아직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은 이 부패 척결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죠. 또 이분들 중에 상당수 이 개헌을 바라는 세력들은 야권 내부에서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을 네. 따둑거리면서 자기 편으로 넣어주면서 편의도 서로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아, 저 사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리케이트 치고 네. 나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패 척결의 장애 요인이 되는 사람들은 여권 내부에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야권에서 누구누구가 현재 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유죄 판결 받았네요. 예, 저축은행과 네.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속돼 있던 네. 은행장을 뭐 은행 오너를 잘 부탁한다고 뭐 목포 지구당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해가 총 세 건인데 네. 두 건은 뭐 길에서 받았고 어쩌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네. 1심에서는 판사가 그 뭐 신빙성이 없다 했는데 2심에서는 이 한 건만큼은 그 정언하는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받을 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네. 사후에 정언이 조작되었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유죄로서 지금 집행유예와 추징금 3천만 원을 네. 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예, 그럼 예. 의원직 상실형인데 상실형이죠. 박지원 의원은 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 즉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가겠다는데 대법원까지 제가 볼 때 뭐 4, 5개월, 네. 6개월 가는데 한명숙 의원처럼 한 5년을 걸어버리면 네. 임기 다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네. 임기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를 오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죠. 대법에서 5년 정도 끌면은 다음 선거에 당선해서 다음 선거에-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도 판결이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뭐 한명숙 전 총리 판결하는 타이밍으로 보면 그런 네.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해외 토픽 같은데 보면은 뭐 인도에서는 무슨 민사 소송 양쪽 그 집에 무슨 저 담장 경계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46년 만에 판결이 나서 뭐 아들 대해서 결정이 네. 난다 뭐 이런 예. 경우가 있죠. 당사자들은 이미 다 사망하고 예. 없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박기춘 의원 얘기도 지금 신문에 많이 나네요. 예,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네. 돈을 받았고 명품백 얘기 나옵니다. 명품백 또 시계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은 돌려줬다. 네. 급히 급전을 얻어서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아파트도 박기춘 의원이 하나 샀더만요. 예, 근데 이제 박기춘 의원 동생이 2010년에 사고를 한번 쳤어요. 산업단지를 지역구인 남양주에 조성한다면서 네, 이 공무원에게 중앙부처 뇌물을 줬다. 이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그때도 뭐 동생이 대리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다니고 그 뒤집어 썼다. 예, 뭐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검찰이 좀 제대로 물었을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 박기춘 의원이 그 여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사무총장도 한 네. 그야말로 이 중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처지라고. 자, 박기춘, 박지원, 문희상 전부 중진이고 거의 뭐 대표급 정치인들인데 안철수 의원도 이 와중에 뭔가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포스코에서 이사회 의장을 1년 했고 그때 선진지오텍이나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데 네,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반대 하나도 없이 전원 동의로. 네, 그리고 사회 이사를 갖다가 6년을 했습니다. 예, 꽤 길게. 근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조금 찝찝할 부분이 뭔가 하면 동양종합건설이라고 네. 영남일보 회장인 배성로라는 분이 거기는 주로 포스코나 그 계열사에 네. 하청을 하는 회사예요. 예, 2천 수백억 대의 하청을 했습니다. 한 회사가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임기 3년 동안에 네. 그 정도 액수를 하청을 한다는 거는 몰아주기가 아니라면은 네, 아니면 포스코가 갑자기 발주해야 될 물량이 뭐 크게 늘어났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그만큼의 액수를 했을 때 네, 이제 그 하청액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이제 조사가 되겠지만 네,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이건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양종합건설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대기업이나 유명 공기업 성격의 기업들은 자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수십억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줄 때 후하게 주고 실제로는 공사비가 뭐 100억이면 네, 한 150억 뭐 200억 좀 줘버리고 거기에서 하청회사가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비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른바 꺾기라고 예, 하죠. 그거를 이 본회사가 어디 갖다 줘야 될 상납 자금을 네. 대신 서리 쿠션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많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과 포스코의 관계, 그리고 배성로 회장과 전 회장과 포스코의 관계. 네, 자, 여기에 이 배성로 씨의 아들이 안철수 의원의 대선 캠프에 네, 진실 캠프인가 그지 네, 거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핵심을 기획 하네요.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가끔씩 없어져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캠프 안에서도 굉장히 항의고 있고 시끄러웠다는데 그때 배성로 회장 집을 뭐 강남 도곡동인가 어딘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목격이 되었다. 이른바 비선 캠프를 따로 운영한 거네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안철수 의원의 배우가 네, 당시에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성로 회장이 당시에 정권의 최고 실세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안철수 의원의 대선 자금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럼 안철수 의원이 배성로 회장을 그렇게 그렇죠. 네, 중요 결정에 상의를 합니까? 네, 그거는 뭐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네. 뭐 안철수 의원도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중에 지돈 갖고 선거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그 일개 하청 건설회사 회장한테 지방신문사 사장한테 그러니까 이게 격이 안 맞지 격이 안 않습니까? 맞죠. 무슨 정치권에 연륜이 있는 분이라든가 학식이 뛰어난 분이라든가 기타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서 인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의 종교관이 굉장히 독특해서 뭔가 이제 이른바 4대 종교 이외의 종교로부터 뭐 조언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예, 저는 9월 달에 2012년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는 장소에 당시에 조정래 네,
그 태백산맥이라고 쓴 뭐 좌파 쪽에 네.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인쇄 수입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네, 포스코 박태준 회장의 자서전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포스코하고 네. 인연병을 와 있었고 네, 또 조용경 씨입니까? 네, 그 박태준 회장 오른팔 계기 인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회장이었죠. 거기에 다 지금 캠프에 다 네, 그 출범식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로 보면 그야말로 이 안철수 회장, 안철수 의원과 이 포스코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포스코 동양종합건설 수사와 이 관계가 있는 거다. 자, 이게 만약에요. 옛날에 프로레슬링이 왜 망했습니까? 프로레슬링은 쇼다. 그렇습니다. 누가 프로레슬러, 유명 프로레슬러 한 명이 그 장영철 폭로했잖아요. 선수가 폭로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장영철 선수의 제자였던 천규덕 네. 이분이 일본에서 귀국한 기밀사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프로레슬링은 쇼다라고 폭로를 하고 실제로 제대로 한번 붙자. 그래서 진검승부를 했는데 장영철 선수가 천규덕 선수 딱 세 대 때리고 맞자마자 이렇게 부어오르고 결국 링 위로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은 화나서 씩씩거리면서 링을 돌아다니고 이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나는 프로레슬링은 쇼다라는 말은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자, 얘기를 하긴 제가 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정치가 쇼다라는 게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보면 김현철 씨, 네, 정운찬 씨, 윤여준 씨, 또 한 명 더 있죠? 김현철, 정운찬, 김덕용 씨. 네. 여권 주자들이 말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하면서. 그렇죠. 다 글로 갔습니다. 그 굉장히 네. 고아스러웠어요. 왜 갔을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법령 스님이라고 한 스님도 또 굉장히 등장했죠. 아, 최석호 법사.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갔어요. 그 당시 국민생각이라는 당에 안철수 의원이 가고 여당의 의원들이 상당수 거기 합류할 수도 있다. 네. 이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됐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이 깊숙하게 벌어졌던 어떤 부분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한 음모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네. 있을 수 있다. 자, 그때 여권의 일부는요, 진위 세력의 핵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가 네. 임기 단축을 하고 분권적 개헌을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딜을 예, 하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들어가느냐 마냐고 결정하기 직전의 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고 한 열흘간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네. 그때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자, 도대체 지난 대선판을 정치 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이 부분도요, 이번에 이 검찰 수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보통 사정정국에서는 이른바 야권에서 이런 분들을 사정을 하게 되면은 여권에서도 그와 비슷한 비중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사정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는데요. 감사원이 한국투자공사 KIC의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기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KIC에 대해서 네, 이 감사원이 착수했다면 지금 겉으로는 이 다저스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LA 다저스 다저스의 프로야구단. 구단에 KIC가 지분을 뭐 20%인가 획득을 네. 했다고 했죠.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착수한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흘러가 버린 부분이 뭔가 하면 메릴 린치라고, 우리가 이 메릴 린치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네. 들어봤습니까?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데 네, 이 자문 역할을 한 회사가 메릴 린치입니다. 네. 하베스트하고 날, 그 자회사, 정유회사 날 두 개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사고 난 액수가 2조 수천억입니다. 앞으로 이게 뭐 네. 최종적으로 3, 4조가 더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원개발이라는 거는 한 번에 잭폿이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하베스트 같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냥 가져가라, 이 비슷한 조건으로 오퍼하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메릴 린치가 자문을 했어요. 네. 그 메릴 린치의 한국 지사장은 당시에 청와대 뭐 비서관에, 네, 유력 비서관, 대통령 측근인 비서관의 아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그 메릴 린치에 대해서 2008년 1월 이 KIC 한국투자공사가 2조 원을 그 메릴 린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1조를 날렸어요. 그렇죠.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야, 메릴 린치의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2008년 1월이 어떤 시점입니까?
2008년 9월 추석 직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메릴 린치도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리먼 브러더스 문 닫고요. 자, 그때 이미 메릴 린치가 15조의 천문학적 투자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그것이 세계 증시가 그것 때문에 폭락이 이루어진 직후인데, 그때 한국투자공사가 그런 시점에서 메릴 린치 주식을 2조 원이나 샀다가 1조를 날렸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언젠가 저평가된 주식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라는 데가 결국 기관 투자 금액, 그러니까 정부가 조성한 이런저런 그 자금을 외국 증시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기에는 다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하베스트하고 나를 갖다가 네. 달러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네. 이런 짓을 해놓고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뭐 성진 지오텍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정책적 판단이고요.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핑계는 있습니다. 그 뭐 이 저 망우리 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당시에 투자 결정을 하는 실무 책임자가 홍콩계 중국인 네. 구안홍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투자회사의 이 대표이사로 있는데 그 네. 투자회사의 주인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뭐 너무나 특징인을 비판하기 싫어서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그 저기 특정 그 청와대 주요 인사의 아들이 누구누구였다. 그러니까 지금 실명 다 아시는데 방송이라서 일부러 얘기 안 아니 뭐 하시는 이미 거지 언론에 다 않습니까? 났지만은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게 낫지. 네. 누구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패 척결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도적 본질적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네. 그럼 한국투자공사, 수출 이번에 네. 이번에 보면 성완종 씨한테 네. 제일 많이 빌려준 회사도 뭐 산업은행, 네. 뭐 국채은행입니다. 국채은행 네. 같은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채은행들이 이런 일들에 개입되어 가지고 빌딩을 사거나 해외 회사를 사들이거나 해외에 정권회사나 무슨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수조 원이나 수천억씩을 날리는 일들이 잦는데요. 네. 자, 한국투자공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메릴 린치가 15조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네. 15조 손실이 나서 메릴 린치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깔아앉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산다? 그것도 2조 원. 자, 석유공사가 석유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장 한국에서 많이 가진 회사인데 캐나다의 하베스트사나 그 밑에 있는 이 정유회사 나리 네.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냐 없냐. 캐나다에서 완전히 망해버려가 1달러에 갖고 가라고 그렇죠. 발라했던 회사입니다. 그 1달러라는 거는 공짜로 주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식적 매매를 위한 최소한도의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저 오래된 퇴역 군함 팔면서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요. 뭐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요즘은요 무식하다라는 네. 길을 택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몰랐다. 이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 판단이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는 네. 몰란 놈이 석유공사 사장하고 투자공사 사장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직을 가져간다. 이거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미 취업 사기로 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황교안 총리, 이른바 언론에서는 이완구 총리를 동원한 사정 1라운드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실패로 막을 내렸는데, 황교안 총리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사정정국 2막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예측이 분분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잔여 기한이 네. 6개월이다. 연말까지는 다 해야 될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개혁 골든타임은 앞으로 6개월이에요. 아니 사전 개혁은 6개월보다 더 짧죠. 네. 일반 그 4대 개혁이나 국정 주요 과제 24개 이 부분이 6개월이라고 보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7, 8, 9 한 석 달 정도라고 봅니다. 네. 이 석 달 안에
중요한 핵심들, 예를 들어서 방산, 자원, 포석효, 그 다음에 정치인 비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투자공사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본질에 도달을 해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앞으로 남은 국정계획 과제 수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정치인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은 부패 척결한다 그러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주 학을 띄듯이 싫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 부패 척결을 갖다가 막으려고 뭘 하느냐. 폭탄이 하나씩 터질 수 있어요. 이번 박근혜 정권에 보면 계속 보면 뭘 좀 하려면 폭탄이 하나씩 터졌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자세로 성공을 해서 정치인들을 완전히 제압해 놓은 다음에 개혁을 갖다 밀어붙여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 이번에 61개 법안 통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요. 수도 없이 여권 지도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라.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안 됐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 야당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네. 된다. 야당이 비협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시간을 끌어왔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요새 저런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해달라. 패권주의 정치, 배신의 정치 언급하면서 흥분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말도 하지 않은 61개 법안을 1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한 개 통과시키는데 1분도 안 걸렸다는 거 알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금언이 생각나네요. 할 의지가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고 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사람은 핑계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법이 빨리빨리 통과되어서 네. 그나마 경제 활성화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박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오를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편하니까 네. 에이 그냥 하는 척 하면서 듣지 말자 머리 숙이고 그냥 뭉개했던 거죠.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방산 비리, 뭐 2스타, 3스타 할 거 없이 수많은 장성들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해에 정부의 국방 예산이 40조 아닙니까? 네. 엄청난 돈이죠. 40조를 갖다가 투자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연평 예전에 전사한 사람들을 전사가 아니고 순직으로 처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분들을 전사로 처리하면 6.25 이후에 전사했던 200여 명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처리해줘야 되고 네. 이 전사의 폭이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장성들을 한국 군의 책임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무기 가지고 도둑질 안 했으면 그분들 명예롭게 다 대우해주고요. 네. 가족들 편하게 살고 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전사자를 전사자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네. 즉 베트남 전쟁 때 전사한 사람, 6.25 때 전사한 사람. 베트남 전쟁이면 60년 되고요. 지금부터 50년 전이고 6.25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70년 가까워요. 네. 그때 전사한 사람들의 이 6월 발굴반이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 발굴할 때마다 북한에 돈을 얼마 주고요. 그분들이 며칠 체류할 때마다 돈을 얼마 줍니다. 북한은 그 6월로 장사하고 있어요. 아,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네.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까지, 즉 마지막 한 명의 장병까지도 우리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주니까 그렇게 이 목숨 걸고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에서 군대에 가서 전사도 하고 다치도 와도 그걸 갖다가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골든타임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 질문입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부패 척결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또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 또 다른 대형 폭탄이 터져서 정권을 겨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너 달 시간을 끌어버리면 아마 부패 척결은 물 건너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황교안, 김현웅 이런 라인, 사정 라인을 깔아놨으면 신속 가감하게 전격전으로 이 네. 본질을 향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치인이 엎드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 부패 척결 수사를 방해하는 힘이 줄어들게 돼요. 네. 이 부패 척결 수사 방해는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있고요. 음. 자, 언론들 부패 척결 수사하는 것이 경제를 갖다가 죽이고 그렇게 해가 성공하는 꼴도 하나도 안 받고 당신들은 부패가 없느냐고 지금 비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만 그렇습니까? 기업인들도 그래요. 부패 척결을 수사하다 보면 기업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기업인들도 또 부패 척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공무원이나 관료, 정치인의 투명성 지수가 얼마나 낮은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나왔어요.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투명성 지수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할 역할을 다 했고, 부패 척결은 국회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 방해만 없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은 부패와는 자유롭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다. 아마 박 대통령 이후에 또 부패 척결이 가능할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폴락인가요? 하는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병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소모시켜서 전투력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격 기습작전으로 적의 지휘부를 바로 타격해서 이른바 지휘체계를 무너뜨려서 병사들 자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적은 아닙니다만 작전을 쓸 때는 이렇게 전격전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독일이요, 2차 대전 때 승리한 것은 전차를 가지고 폴란드와 그다음에 프랑스를 침입할 때 네. 누구도 예를 들어서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던, 네, 마지노선을 네, 돌파해야 우회에서 네, 우회에서요. 네. 네. 벨기에의 네. 숲길, 네. 저기는 전차가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아드리누스입니까? 네. 그 길을 갖다 통과해서 며칠 만에 프랑스의 파리로 전격적으로 전진함으로써 네. 이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을 수뇌부를 그대로 완전히 형해화시켜버렸죠. 네. 그런 면에서 전격전이 필요하다. 물론 전격전이 그렇지 않은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 전술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골든타임, 전격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예, 제가 볼 때 9월 달까지 승부가 안 나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이래야 2달 반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